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한옥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한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식 개념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식문화 특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식. 한식은 한국식의 음식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은 먹이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먹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이제 먹고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그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한테 먹이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더하기 문화가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념에 따라서 뭐 양심에 따라서 단식해서 죽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고 문화권에 따라서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이런 게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문화가 들어간 그 한국식의 음식, 한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식이 완성된 시기는 신분제 사회죠. 조선 중기는. 그래서 궁중에서 먹던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궁중식이 제일 발달했으니까 이게 주류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건 아주 제한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을 위한 폐쇄된 음식이죠. 그러니까 주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류가 되는 건 우리 양반들의 음식, 방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서민식은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소박한 음식, 꽁보리밥에 된장국 이런 거 그런 서민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식의 아주 큰 특징이 평상시 먹는 음식이 주식과 부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밥이고 부식이 이제 반찬이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상식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가끔씩 아 오늘의 입맛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특별히 해먹는 음식은 우리가 이제 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 별식과 별도로 우리가 볼 게 이제 절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절이 참 많죠. 그래서 명절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저 한 2월쯤 됐는데 송편이 먹고 싶어. 이렇게 해 먹으면 그건 별식이 되겠죠. 그런데 추석날 송편을 해 먹으면 그거는 명절 음식, 절식이 되겠죠. 그래서 설날 떡국 먹고 추석 때 송편 먹고 이런 것들은 명절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문에 유교가 생활화되면서 의례가 발달하죠. 그래서 뭐 관혼, 상제 이렇게 각각 경우에 각각 어떤 음식 이렇게 해서 의례식도 또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식을 둘러싼 우리 전통 식문화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습식이라는 겁니다. 물. 우리나라에서 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밥상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그 중에 80%에서 90%는 습식, 물을 이용한 음식들입니다. 그 주식인 밥도 함수반입니다. 함수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을 함유한 밥 이런 뜻이죠. 밖으로 이렇게 보면 밥은 습식이 아닌 것 같죠. 말라 보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가마솥에다가 불린 곡식을 넣어요. 그래갖고 그 곡식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넣고서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서 불을 떼가지고 그 물이 다 곡식 안에 들어가게 끓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뜸까지 들여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긴 마른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대부분이 물로 돼 있는 거가 밥이죠. 그래서 이게 함수반으로 해서 밥이 주식이 일단
습식 음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 양반들이 먹을 때 이 밥이 그런 습식 음식인 거고, 주식이 더하기 갱, 이거 이제 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밥, 국, 반찬 그랬잖아요 우리. 그러면 밥하고 국하고 다 습식이 되는데, 반찬 같은 경우엔 고기, 채소 이러니까 80%에서 90%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찬인 고기나 채소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고기를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구워 먹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벌벌 끓여서 거기다 고기를 넣어 가지고서 보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익혀 먹죠. 요즘은 채소를 먹으면 샐러드식으로 그냥 먹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로 물을 끓여서 그 안에 채소를, 시금치를 탁 넣어서 데쳐서 건져서 무쳐 먹죠. 그러니까 보기에 마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대부분 습식 음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워낙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국물 문화가 발달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그 국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서 이렇게 먹는 문화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뭐 100종 이상의, 적어도 수십 종의 국물들이 전통 요리책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국물은 특징이 뭐냐면 집단을 중시하죠. 국을 끓였는데 그 한 명 한 명 입맛에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특성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숟가락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숟가락 중심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젓가락 문화로 주도구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일본도 젓가락 문화죠. 근데 우리는 숟가락이 주도구예요. 물기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숟가락만 쓰는 게 아니고 젓가락도 쓰죠. 그래서 숟가락으로는 밥하고 국을 먹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는 반찬들, 마른 반찬들을 먹는. 그래서 밥 먹는 도중에는 반드시 그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숟가락을 걸쳐 놓아야 하는 그런 이제 숟가락 문화가 지금 발달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물의 질감 맛에 굉장히 예민하겠죠. 지금도 이게 남아서 약수터 가서 물 뜨고 이 물은 어때, 저 물은 어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모두 물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렇죠. 전통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좋으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술이 발달하겠죠. 좋은 물에 고킥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서 넣어서 가공하는 그런 술 문화가 또 발달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습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관선상에서 두 번째 특징이 온식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는 문화라는 거예요. 음식을. 이거의 기본은 일단 정착 생활이 있겠죠. 아까 습식도 마찬가지죠. 정착해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늘 물이 있으니까 습식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부뚜막이나 해갖고 부엌 시설이 있으니까 늘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목 생활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초원에 물이 어디 있으며 거기 부뚜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목문화에 기반한 서양 음식들은 대부분 차가운 냉식이면서 동시에 물기가 없는 건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서 그렇게 물기 많은 음식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 뭐 스튜라든지 뭐 수프 이런 건 나중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 습기 있는 음식으로 먹게 되는 거고, 빵도 우리는 따뜻한 빵 좋아하지만 원래는 아주 건조하게 차가운 음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식 온식이 된 거에는 정착생활 영향이 일단 큰 거예요. 그런데 더하기 온식이 된 거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더 영향을 미친 거죠. 똑같이 더워도 저기 사막 지역,
이런 데 가면 음식이 상대적으로 안 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습도가 낮으면 잘 안 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날이 막 더워지는 여름 가고 그 무렵에 장마도 오고 하면서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잘 상하겠죠.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끓여서 먹고 남은 것도 끓여두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온식이 더 발달한 걸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밥하고 국이잖아요. 그걸 다 봄같이, 여름같이 따뜻하게, 뜨겁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합청선 옛날에 생활 백과사전 이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밥을 주식을 봄같이, 국은 여름같이. 둘 다 따뜻하긴 한데 구별은 해야 되겠죠. 봄은 따뜻한 거고 여름은 뜨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밥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김 빼가지고서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 뜨겁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국은 어떻게 뚝배기에 넣어서 보글보글 끓는 상태로 뜨겁게, 이래야 제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장은 된장, 간장 이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녹이는 것들은 가을같이 서늘하게, 그래야 잘 제맛도 날 뿐더러 안 상하거든요.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술은 겨울같이 차갑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뭐 정종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데펴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은 차갑게, 그래야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식탁 위에 밥과 국이 모두 온식이죠. 그러면은 이 생활을 반영하는 게 뭐냐 하면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열을 표현하는, 따뜻하게 먹으니까 가열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발달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냉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굽는다, 태운다, 뭐 이 정도 그 단어들이지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이것 말고도 여기 많아서, 그래서 푹 고아 먹다죠. 고다부터 해서 태우다, 굽다, 삶다, 볶다, 덮이다, 다리다, 지지다, 찌다, 김을 올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열을 표현하는 언어가 매우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면 소리 내서 음식을 먹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식생활 에티켓 이렇게 하고 교육받을 때는 소리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서양식 에티켓에서는 차갑고 또 그 건조한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소리내서 먹으면 쩝쩝쩝쩝하는 그런 잡소리밖에 없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런 소리는 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육개장이나 이를테면 순두부나 이런 걸 뜨거우면서 동시에 습기가 많은 음식인데 그걸 소리 안 내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입을 대든지 목구멍을 대든지 뭔 일이 납니다. 그래서 후룩후룩 한다든지 이렇게 먹는, 소리 내서 먹는 문화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소리 내서 먹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릇도 그렇겠죠. 그릇도 요즘처럼 뭐 전자레인지 있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뜨겁게 조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조리한 다음에 방에까지 갖고 가고 또 먹는 도중에라도 식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릇이 다 보온성이 강한 그릇, 동시에 가능한 뭐도 있으면 뚜껑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 그릇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는 그릇이에요. 폼나는, 저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기, 안성맞춤, 우리 그 얘기할 때 나온 그 그릇이죠. 녹그릇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상기를 딱 갖추면 양반들 같은 경우에 보온성도 강하고, 요즘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살균 작용을 한답니다, 이 유기가.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이긴 하고 요즘 또 많이 얘기들을 하죠. 요즘같이 위험한 시기에.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근데 여긴 보면 이렇게 뚜껑도 다 반찬 그릇까지 다 있지요. 요렇게 된 제대로 갖춘 그릇이고요. 반면에 이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또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요 그릇은 뭐 뚜껑 갖추고 그러지는 않지만 워낙 보온성이 강하죠. 요 그릇들은 우리가 옹기 또는 질그릇 이렇게 부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뭐 뚝배기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릇들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습식과 온식 요 두 가지는 한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문화에서 이 조화를 참 중시하는데 그게 음식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단 주식부터 보면 밥을 할 때 지금처럼 쌀이 남아도는 건 아주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곡을 같이 먹어야 했었거든요. 보리나 콩이나 이런 걸로. 그래야 됐는데 먹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한 번은 쌀밥 먹고 몇 번은 보리밥, 콩밥, 조밥 이런 거 먹고 또 쌀밥 한 번 먹고 이런 식이든가 아니면 쌀하고 그 잡곡들을 섞어 갖고 같이 해 먹거나. 근데 우리 문화는 섞어서 하는 혼식하는 그 문화인데 그래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쌀은 더운 곡식이에요. 더울 때 재배해서 그 곡식 자체 성격도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 먹고 나면 막 몸에서 열 나는 것 같이 느낄 거예요. 반면에 잡곡은 추울 때 되게 재배를 하고 성격이 또 곡식 자체가 차가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꽁보리밥을 원래 이렇게 몸이 냉해서 자꾸 배탈 나는 사람이 먹으면 아랫배가 사르르 사르르 해요. 그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혼식을 해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식부터 굉장히 조화를 중시하는 그런 음식 문화고 동시에 그게 이제 딱 이론으로 반영된 거 이런 조화로운 그런 거가 음양 오행이 반영된다 한식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양은 우리 지난번 풍수설 들어왔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동양사에서 중국 우리 쪽에서는 우주자연의 근원을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딱 처음에 존재할 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고 그 자체로 딱 이제 처음에 있는 혼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원리 이걸 우리가 태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두 가지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양과 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활발하면서 능동적이면서 밝으면서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양이 막 활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좀 수동적이면서 조용하면서 차분하면서 이 두 에너지가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것에 변화가 시작되고 창조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의 성격으로 하늘에 있는 거는 해겠죠. 밝고 능동적이고 이런 성격으로 이글이글 타는 해. 한자로 해일 이렇게 쓰죠. 반면에 하늘에 똑같이 있는데도 달, 월은 어떠냐 하면 밤에 나와서 조용하고 차분하고 빛도 강하지 않고 수동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모든 것이 창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의 성격으로 하늘이 생겨나요. 그럼 음의 성격으로 어떻게 되냐면 땅이 생겨나겠죠. 양의 성격으로 남자가 생겨나면 음의 성격으로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양의 에너지에 따라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져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원소들, 기본이 되는 원소를 동양에선 5가지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오행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오행은 일단 보면 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수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쇠, 광물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외우시는 방법은 뭐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과 월은 양과 음양이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이 음양 에너지의 원리 그 작용에 의해서 이 원소들을 갖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5가지 이제 원소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 상생과 만들어지는 관계부터 보면 요 5개 오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은 없어요. 편의상 이제 뭐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그러니까 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물이 나무를 생하죠. 나무에 물을 막 주면 나무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무를 생하고 그럼 나무는 어떻게 장작이 돼서 불을 생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불은 꺼져서 흙이 되고 그리고 그 흙은 굳어서 광물, 쇠가 되고 그리고 그 강물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계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음양 오행설은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원소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만 요 상호작용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상생상극 중에 상생을 봤어요. 내 세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안 되죠. 영원히 사람들이 살고 영원히 동물들이 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수부터 그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냐 하면 물이 불을 꺼트리죠. 그러면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쇠를 녹이죠. 그 쇠는 도끼가 돼서 나무를 쳐내고요. 그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박고 양분을 빨아먹고요. 그 흙은 제방이 돼서 물길을 막아요. 이건 상극관계죠. 그래서 수생목이고 목생화고 화생토고 토생금이고 금생수 상극관계고 수극화고 화극금이고 금극목이고 목극토고 토극수고 상극관계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동양사회에서는 절대로 1대1의 관계로 안 봐요. 전체로 봐요. 전체 관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상생관계는 무조건 좋은 거야. 둘한테 그거 수하고 목의 관계를 보세요. 그럼 물이 나무를 키워내니까 상생이 맞는데 목은 받으니까 좋죠. 근데 수는 어떻게 써요? 목을 키워내느라고 힘들어요. 둘이 서로 좋은 게 아니죠. 전체가 그렇게 굴러간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수하고 화가 상극관계예요. 그래서 물이 불을 꺼트리면 분명히 화는 타격을 받죠. 없어지죠. 그렇지만 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을 꺼트리느라고 힘들어. 지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는 전체가 굴러가는 관계지 상생이라서 둘이 딱 좋고 상극이라서 어떤 한 녀석이 뭘 얻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상은 되게 상대적 개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음양에서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다 그랬지만
남편하고 아내인 경우에는 그렇게 작용할 수 있으나 엄마하고 아들인 경우는 엄마가 양의 입장이죠. 능동적이고 이끌어가는 입장이고 아들이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양이고 아들이 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개념들이고 전체가 이렇게 작용하는 개념이지 1대1의 관계는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 오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뭘 한 거냐 하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분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오장육부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간, 이 경우에는 성격이 가만히 보니까 목의 성격이다. 심장, 이거는 화의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배치를 한 거죠. 그거는 우리 궁상각치우 그래갖고 소리 나면 그 소리도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계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가 전부 세상 모든 것들을 그 5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를 우리가 오행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우리 할 때도 가능하면 상생관계인 거 재료를 넣더라도 요 순서대로 상생하는 순서대로 넣어서 조리를 하면 좋겠죠. 재료를. 아니면 같은 행에 속하는 것들을 먹으면 음식 궁합이 잘 맞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쇠고기는 상생관계가 쌀밥인 거예요. 음식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고기, 피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게 배치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봄, 그건 뭐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건 오행에서 목에 해당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에 해당되는 맛이 무슨 맛이냐면 신맛인 거죠. 봄의 새콤한 맛. 그게 몸에 이제 부합한다. 사람 얼굴에 있는 것 중에 눈, 이거가 일테면 목에 해당된다. 뱃속에 있는 건 간이 해당된다. 이렇게 분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 되면 눈병이 잘 난다. 새콤한 거 먹어야 입맛 난다. 간이 탈이 잘 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식으로 여름은 뭐가 해야 돼? 불이 활활 타는 환대. 그거는 맛으로 보면 쓴맛이다. 이거 음식에 적용을 한 거죠. 그 원리를.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해갖고 맛으로 다 부합을 하면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농경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죠. 흙. 그러니까 흙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는 맛으로 보면 무슨 맛이냐면 단맛인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장기로 볼 땐 비위, 비장, 위장 이거가 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위장, 비장은 색깔이 흙의 색깔이 누런색이죠. 그 누런빛을 띠는 그 장기예요. 근데 그 비위는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나머지 목화, 금수가 각각 딱딱 맞아가지고서 괜찮으면 그러면 전체를 중재하는 토의 입장에서 비위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위 상해 그러면 음식 못 먹잖아요. 그런데 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게 음식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전체 건강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사용하고 하나하나 오행을 고려해서 음식을 먹고 조리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상위의 음식을 딱 차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제일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뭐를 쓴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는 나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랗죠. 불 빨갛죠. 흙 노랗죠. 쇠는 칼날 이렇게 보세요. 하얗죠. 그리고 깊은 물은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보면 까맣죠. 우리가 보통 보는 기본색 흰색 검은색하고 여기 삼원색이죠. 빨강 파랑 노랑. 요게 오행의 색이에요. 그래서 상을 차릴 때
이 오행의 색이 다 들어가도록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색이 다 들어가면 요즘 과학적으로도 조화로운 식단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구절판인데 얘하고 얘는 검은색 계통이죠. 흰색, 그죠? 그 다음에 붉은색 여기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푸른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5가지 색이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이게 완전한 이제 음식이 조화로운 음식이 되는 거고, 지금 옆에 비빔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런 경우는 좀 곤란하게, 떡국 끓였는데 여기 5가지 색을 어떻게 넣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부족하면 요렇게 실고추나 아니면 뭐 대추나 이런 거 위에다 얹으면 되겠죠. 파란색은 여기 있지만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넣고, 까만색 없네 하면 넣고,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전체 5가지 색이 전체로 해서 갖춰지겠죠. 부족할 경우에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명을 얹어주면 그 5가지 색이 다 들어가서 조화도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음식은 나한테 처음 주는 거구나, 상대방한테 당신을 위한 음식이에요,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명이 발달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을 생활 전반인데 음식에서도 고려해서 이제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먹고 그랬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잔치 때 먹었던 거가 뭐냐 하면 바로 메밀국수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좋은 일로 잔치를 하면 뭐 결혼한다든지 뭐 이렇게 환갑잔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 음식을 대접해도 반드시 마지막에 국수 대접을 하거든요. 이거는 국수가 요즘은 구하기가 쉬워도 옛날엔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이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의미가 좋죠. 옛날에는 길게 장수하는 걸 굉장히 좋게 보니까 이 잔칫날 국수를 이제 대접하는데, 그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메밀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밀은 지금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밀은 원래 저쪽 대서양 이쪽에서 시작돼서 왔던 그런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어요. 아주 귀했어요, 밀가루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건 메밀이에요. 아주 땅이 거칠고 이래도 잘 자라는. 근데 그 메밀 가지고서 이제 국수를 해 먹게 되는데, 그 메밀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메밀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하얗게 핀 꽃이 보이죠? 꽃이 하얗고 열매는 까맣고, 그리고 줄기하고 잎하고 뿌리가 각각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예요? 오행의 색깔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메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메밀을 가지고 좋은 날 국수 형태로 하면 오행의 조화를, 그날의 주인공이 오행의 조화를 이루면서 장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염원으로 이제 메밀국수를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밀국수가 여기 있고 고명을 이제 얹고 그 다음에 김치 빨간 거 해갖고 오행을 맞춰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밀국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상차림이 규격화돼요. 우리 지난번에 조선 중기에 그 반상차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완성됐다고. 이 반상차림은 보통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반상, 민간에선 9첩 반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규격화가 되는데, 자 한번 보시면 얘가 몇 첩일까 하면 보통 물어보면 되게 뭐라 그러냐 하면 아 반찬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간장 빼고 아 7첩 반상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반상이라고 안 그러겠죠. 양반 상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첩수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밥하고 국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들어가냐 하면 김치가 안 들어가요. 그럼 얘 빠져야죠. 얘 빠져야죠. 얘 빠져야죠. 장아찌도 안 들어가요. 그럼 얘도 빠져요. 이 양념 이거 안 들어가요. 간장 빠져요. 여긴 없지만 찌개 그것도 빠져요. 그럼 몇 개 남았냐면 요렇게 3개 남았죠. 얘는 삼첩 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상 차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 3가지 빼고 나머지만 갖고 밥 먹으면 되죠, 되게. 그런데 양반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추가로 더 먹게 될 때 올라가는 반찬 가지수를 갖고 첩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는 생으로 된 나물 하나, 익힌 나물 하나, 그 다음에 구이 종류 하나, 이게 돼지고기 구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오첩이 되면 거기 전 더하기 뭐 마른 반찬 이런 거 하나 더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조화하고 관련이 되냐 하면 양반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더 먹게 될 때 대개는 사람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향으로 치우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규격화 시켜서 아주 조화롭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림이 반상 차림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그릇도요. 아까 우리 주로 온식에 맞는 그릇들이 발달하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오이냉국을 먹는다든가 요즘식으로 이제 냉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봤던 뚝배기라든지 아니면 그 유기 녹그릇에다가 담아 먹으면 적절치가 않죠. 그건 따뜻한 음식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사기 그릇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해야 되겠죠. 그 녹그릇에다가 요즘 뭐 냉면집 어떤 데 고급집이라 그래서 가면 녹그릇에 냉면 담겨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 녹그릇이면 쇠 냄새가 나요. 그거는 따뜻한 음식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그릇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음식의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 연장선상에서 이제 발달해 가는 거 보신 음식입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필요해. 전 세계적으로 다 발달해요. 이상한 음식처럼 요즘 이게 좀 이상하게 빠져서 그렇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죠. 아주 그냥 1년 44절 춥더라도 겨울이면 몸이 적응할 텐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사계절이 있으면 환절기 때 감기 들고 한여름엔 힘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는 음식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좀 제대로 먹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평상시에 그렇게 먹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힘들 때 한절기나 아니면 삼복처럼 너무 더울 때 요때 잠깐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신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탁 먹고서 어떻게 땀을 푹 흘리면 허한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음식들이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 발달해 왔고 우리나라도 그러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분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왕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렇게 뭐 평소에 못 먹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계절 특성에 맞게 보신 음식이 발달했는데 여름에는 제호탕 요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타락죽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알려진 보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이 제호탕은 그 더위 쫓는 데 좋은 온갖 약재를 넣고 끓인 음료수 같은 거거든요. 여름용이고 겨울용 요 타락이 뭐냐면 우유거든요. 우유죽이에요. 그까짓 거 우유를 갖고 뭐 왕실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근대 들어와서 젖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유는 송아지 낳은 소한테서만 나오죠. 그건 송아지가 먹어야 해요. 아주 귀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왕실에서만 쓸 수 있었던 우유죽을 겨울용으로 먹었던 거고요. 우리 음식 문화의 주류는 양반식이라 그랬죠. 반가식. 그래서 양반들은 여름에 뭐로 겨울용은 없고요. 제일 이제 견디기 힘든 여름용으로 있는 거가 닭을 이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계탕, 게가 닭이죠. 임자 수탕 할 땐 요 수가 닭이에요. 이게 닭을 이용하는데 삼계탕은 그 인삼을 이 저기 그 임자수탕에서는 임자는 뭐냐면 깨예요. 그래서 요게 삼계탕이죠. 여기는 인삼을 같이 넣어서 끓인 거고요. 임자수탕은 여기 동동동 떠 있는 게 깨거든요. 그 깨를 닭하고 같이 끓여서 만든 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삼계탕은 뜨겁게 먹는 거라 뚝배기지만 임자수탕은 차갑게 식혀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닭을 주재료로 한 거가 양반들의 보신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민들은 그 닭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어요. 지금은 뭐 닭이 너무 흔하지만.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 그 닭은 알 낳게 그냥 둬야 효용 가치가 높지 잡아먹어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입장에서 만만한 게 누구냐 하면 게였던 거죠. 그 개고기국을 삼복에 제일 더울 때 먹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고춧가루 들어온 건 최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개고기국도 이렇게 맹맹하게 그렇게 먹었던 거고 게장국 누르미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그 고춧가루 들어오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온갖 자극적인 그런 향이 강한 채소들하고 같이 섞어서 끓여 먹는 개고기국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고기국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집집이 막 이렇게 그것도 아닌 거고 대개 초복, 중복, 말복 그러면 삼복에 그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서 같이들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개는 잘 안 잡고 돌아가면서 전체가 먹는 그런 식으로 그 힘든 평민들이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섭취를 했던 건데 평민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거 한번 세 번 먹었다고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환절기가 와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먹을 거는 아직 추수 안에서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 더 필요한 거죠. 버틸 수 있게 하려면. 그게 추어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어탕인데 이 추어탕은 그 논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도랑이나 개울이나 이런 데서 미꾸라지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단백 고지방 그 재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탕을 끓여서 그 환절기를 넘기고 가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분별로 다른 보신 음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잠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갈 게 개고기국이죠. 요즘 우리가 보통 이걸 보신탕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우리 아시안 게임하고 서울올림픽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서구 문화에서 개고기 먹는 거 갖고 뭐라 하니까 이름을 바꾼 거지. 사철탕, 보신탕 이렇게 원래 이름은 개고기국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고기국은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 공자, 맹자에 있던 그 고대 시절에 사대부가 제사 지내던 신성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널리 개고기국을 먹는데 단고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단이라는 거가 달다라는 뜻이 아니고 제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던 음식이고 제사 지내면 그걸 복을 나누는 의미에서 모두 나눠 먹었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던 시절에 그 반영이 돼서 한자에 나옵니다.
이게 엎드릴 복자죠. 요 개견부예요. 요건 받칠 헌자죠. 여기도 개가 있죠. 요거는 울곡자예요. 통곡한다 할 때 곡자죠. 여기도 개가 있죠. 엎드려서 바치고 울고 다 제사하고 관련된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성한 음식으로 나눠 먹기도 하던 그런 음식이었는데, 중국은 그 이후에 그 북방에서 5호 16국 시대 뭐 이렇게 되면 유목민족 계열에서 들어와 갖고 한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불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게를 평상시 음식으로는 안 먹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유목민족은 게를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항상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목할 때는 개가 친구면서 또 같이 유목하고 다니는 양이나 이런 녀석들을 지켜주는 양치기 개들이에요. 살려두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동물이에요. 반면에 농경국가에서 개라는 거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 뭐 집 지킨다 그러는데 지킬 집도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소가 하는 거죠. 농경사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돼지나 이런 녀석들처럼 새끼를 많이 낳아서 무슨 고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녀석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복 요 무렵에 평민들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더욱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속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개고기국 먹는 그 불교 영향도 상당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보신 음식으로 계속 먹게 됐던 그런 연유가 이제 있게 됐었던 거고, 서양 문화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유목 문화 기반에서는 게를 나중에 굳이 뭐 목축할 때 사용하지 않더라도 게는 다르다 라는 거가 있었던 거고, 동시에 이제 애완동물로 특히 개를 키우게 되면서 인간하고 교감하는 존재로 되면서 이제 서구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개고기국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저 위에 있는 우리 여름 보신 음식을 보면 개고기국 포함해서 아까 우리 얘기한 음양오행설 요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오행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동양사에서 그 땅에 있는 대표적인 12가지 동물을 12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이 12지에 따라서 나는 소띠야, 양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12지를 이제 오행으로 분류를 하면 돼지하고 지가 수가 돼요. 그리고 수의 성격이고, 호랑이하고 토끼가 목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뱀하고 말이 화의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하고 닭이 금의 성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각각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토가 중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에 해당되는 것들이 경계선에 있는 중재할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하고 목 사이에 넘어가는 게 소죠. 이쪽에 용은 목하고 화 사이에, 화하고 금 사이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금하고 수 사이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그 각각 밑에 깔고 있는 성격은, 소 같은 경우는 수의 성격이겠죠. 그렇지만 밖으로는 어디? 토의 성격, 중재자로 파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찰은 누구 명찰을 다냐 하면 나는 토야 하고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의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 용, 양, 개는 토, 돼지, 쥐는 수, 호랑이, 토끼는 목, 뱀, 말은 화, 원숭이, 닭은 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상생상극을 따져보면
한여름이 됐어요. 지금 우리 여름 보신 음식을 보는 중이에요. 그럼 한여름이면 여름은 뭐냐면 불이 활활 타는 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화의 기운이 강해져요.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상극에서 화가 금을, 불이 쇠를 녹인다 그랬죠. 공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금이 약해지면 전체 균형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럼 금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럼 금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는 안 먹으니까 닭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양반들이 먹었던 거는 닭이 주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평민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접적인 방법을, 그래서 우리 아까 상생관계는 주는 입장에서 힘이 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화의 기운이 여름에 강해지니까 이 기운을 빼야 되면 어떻게 힘 빼주니까 화 보고 누구를 도와주라고? 토를 도와주라고. 불이 꺼져서 재가 된다, 흙이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화가 금을 생한 거예요. 상생관계로. 그러고 나면 그 토가 중재자니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약해질 지금 금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토생금이잖아요. 흙은 굳어서 강물이 된다. 아까 그랬죠. 그러면 화의 기운을 토가 받아서 금한테 전해줘요. 이 경우에 먹어야 할 거는 뭐냐 하면 명찰은 토를 달고 있는데 사실 바탕에는 금의 성격을 가진 녀석을 먹어주면 좋겠죠. 그게 뭐냐 하면 개라는 거죠. 그래서 계곡입국, 이걸 갖고 평민들은 여름 보신 음식을 삼았다 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 추어탕 얘기를 했죠. 그걸 화가 토한테 전해주는 거를, 화의 성격 가진 걸 전해준다 할 땐 뭐가 되겠어요? 뱀이 여기 있죠. 추어탕 미꾸라지 에서 전해줘서 넘어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행설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은 아니죠. 근데 오랜 경험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분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응용할 부분도 있는 거죠. 여하간 이렇게 이제 조화를 고려하면서 보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특징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식은 공간전개형이다. 말이 근사해서 공간전개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밥상 위에 쫙 늘어놓고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주식하고 부식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거는 밥하고 반찬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하고 중식 이런 경우는 그 시간 계열형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보면 주부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서양 음식을 제대로 우리가 먹으면 맨 앞에 어떻게 하냐면 딱 주는 게 입맛 돋우는 음식들, 뭐 이렇게 차가운 샐러드나 뭐 해서 이런 것들 주잖아요. 그래서 입맛 돋우고 나면 뭘 주냐 하면 본 음식을 줘요. 스테이크나 뭐 이런 거 먹고. 그러고 나면 뒤에 뭘 줘요? 이게 입맛 정리하는 디저트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나오잖아요. 중국 음식도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되냐 하면 뭐 짜장면 시키고 앞에 이렇게 뭐 탕수육 시키고 해서 같이 먹지만 그건 별도 음식 아니에요? 별도 음식이에요.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하고 일테면은 여러분들이 반찬으로 김치를 한 그릇 줘서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밥은 밥자루 따로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잡채 나왔더니 그건 그거대로 다 먹고, 장아찌 나와서 따로 먹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 반찬이 있는 거니까 서로 같이 먹어야 되지만,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로 해서 탕수육 먹고 뭐 양장피 먹고 따로따로 먹고, 짜장면 안 먹어도 되고 뭐 탄수화물이니까 먹어야 되면 또 그건 따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에서
중국 음식에서도 좀 제대로 이렇게 정식으로 차려주면 맨 앞에 차가운 음식 입맛 도둑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냉채 같은 거 먹고 그 제대로 음식 여러 개 먹고 나면 마지막에 꽃빵하고 해가지고 탄수화물로 주고, 그리고 디저트식으로 해서 뒤에 음식 하나 나오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계열형이에요. 근데 일식 같은 경우에 어떠냐 하면 절충형이죠. 그래서 처음에 밥하고 옆에 토장국 미소시루라 그래서 그 밥 말아 먹는 국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습기로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주고 앞에 기본적인 찬 몇 가지만 딱 줘요. 그리고 나서 요리는 차례차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식은 공간전개형하고 시간계열형하고 절충해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밥하고 반찬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 공간전개형이 된 거죠. 그래서 몇 개 자료들을 좀 보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열하일기를 썼죠. 중국의 청나라에 갔다 온 기행문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청나라에서 그쪽 그 사대부들 초청받아서 가서 밥상을 대접받은 얘기예요. 근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뭐라 그래? 맨 처음에 가시라고 나물이 나와서 먹고, 그 다음에 떡 나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볶은 돼지고기하고 지진 달걀 먹고, 밥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양 곱창국하고 같이 나오는데 여기 숟가락이 없고 전부 젓가락으로 먹고, 그리고 그 곱창국 같이 이런 것들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하면 국자로 각각 이렇게 떠가지고서 먹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젓가락 중심 문화 그리고 시간 계열형,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공이라는 유명한 그 저 시조 지은 사람이죠. 이월사. 이 이상공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그랬더니 그 명나라 재상이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이 마침 일이 생겨가지고서 그 대궐 안에 들어가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오면 잘 대접하라고 그러고 간 건데, 이 사람이 식전에 간 거예요. 식사 초대였으니까. 근데 집안 사람들이 아 일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술하고 안주 대접을 하니까 좀 있다가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식전이라서 돌아가겠습니다 숙소로. 그러니까 배고픈가? 그리고 떡하고 과일을 또 준 거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서 한 네다섯 번을 계속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 제가 식전이라서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 재상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조선 사람은 밥을 많이 먹으면 굶었다고 여긴데 내가 밥 주란 얘기를 안 했구나라고 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이 사람이 좀 꼭 막혔다는 뜻도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즘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손님 왔는데 음식 다 장만한다고 해놓고 깜빡 잊고 전기밥솥에 누르지 않아 갖고 밥이 안 되면 참 난감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중심, 그러니까 밥과 반찬이 같이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념해야 될 건 이런 식은 공간 전경은 뭐에만 해당되겠어요? 밥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밥 반찬, 밥상에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상이라든지 뭐 잔치하느라고 음식 늘어 먹고 거기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일품이야. 이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연회를 베풀 때 모양이거든요. 이건 술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님이 앉으면 먼저 첫 번째 술잔을 돌려 술잔만, 그리고 첫 번째 안주 올리고, 그리고 안주 올린 다음에 두 번째 술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주. 그럼 술은 일곱 잔이 막 돌겠죠. 그리고 안주는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여섯 번 올려지죠. 그럼 잔치가 끝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을 제외하고는 차례차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밥상인 경우는 이제 공간 전개형이 되는 거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은 독상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도 고구려 고분벽화 이런 데서도 이 독상 이렇게가 좀 나오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보편화된 거는 역시 전체 온도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어요? 지배층들은 입식 문화였잖아요. 그럼 식탁 있고 의자 있고, 그러니까 음식 날라다 거기 놓고 먹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같이 상에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 온돌이 깔리면 지배층도 뭐가 되냐면 자식 문화가 되죠. 그럼 상에다 음식을 차려 갖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한옥에서 우리 봤듯이 어떠냐 하면 높은 기단이 있고 부엌은 떨어져 있고 또 부엌은 땅 밑으로 좀 푹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상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상주의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던 요 조그만 상들을 우리가 작은 상이다 해서 소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주 모양도 다양한 이런 1인용 상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부엌에서 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인용 상들을 소반을 놓고 한 명 한 명 독상으로 차려서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독상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습식 얘기할 때 국물 문화, 한국의 국물 문화는 전체를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집단을 중시하죠. 그런데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서도 방 안에 들어가면 그건 자기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반들처럼 갇혀서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독상, 그 상은 내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차려서 먹는 개성을 중시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독상주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해홀례라 그래서 옛날에 아주 그 큰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복이라고 여겼던 거가 결혼 60주년, 부부가 결혼해서 6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회혼예라고 하는데 이거 그 잔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 얼굴이 지금 안 보이지만 여자에서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요쪽은 남자 손님들, 요쪽은 여자 손님들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보면 주인공은 큰 상을 받았고 그렇지만 독상이죠. 나머지 손님도 전부 뭐예요? 1인당 독상으로 전부 차려져 있죠. 독상주의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양반 계층들 이렇게 갇혀서 하는 사람들 경우에 독상주의가 되고, 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섞어 먹건 냉겨서 싸갖고 가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독상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연결돼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문화가 뭐냐면 생활도구를 굉장히 사적으로 소유하죠. 이건 서양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인식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자연을 인격화한다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쓰는 뭐 일테면 상, 내가 쓰는 그 밥그릇, 내가 쓰는 숟가락, 꼭 음식 문화가 아니라도 내가 쓰는 이불, 내가 쓰는 그 베개, 베갯닛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직접 그 자기가 개성을 표현하고 이렇게 되지,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도구는 어떻게 봐요? 되게 공유하죠. 침대 시트 같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 시트 갈 때도 쭉 빨아놓으면 그냥 차례로 가져가다가 끼면 되고, 그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접시 똑같은 접시인데 그냥 그거 갖고 나눠 쓰면 되고, 포크 포크 나이프 쓰는 것도 내 거 니 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도 어디 큰 회사 비서실 가면 이거는 회장님 커피잔, 요거는 사장님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해 가지고 손님용 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내 거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일테면 내가 쓰던 그 커피잔이 아침에 탁 깨졌어. 기분이 몹시 나빠요. 이게 나랑 동일시하는 이런 게 있어서, 과거에는 생활 도구를
과거에는 새색시가 시집을 가요. 그러면 이 새색시가 쓰던 밥그릇, 그 예전에 만일에 그게 육이라면 안 깨지니까 대신 큰 바가지, 이거 개 밥그릇이라고 치고 가마가 나갈 때 가마꾼이 발로 밟아서 깨고 나가요. 이제 너는 이 집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야. 상여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 상여가 나갈 때도 그런 식으로 이별을 그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썼던 물건들 전부 내다 팔고 기부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그 사람하고 같기 때문에 태우거나 관에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독상주의가 가장 그런 사적 소유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기도 하죠.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옥에서도 우리 제일 중요한 단위는 가족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문화도 가족 중심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경작하고 수확하고 조리하는 이 농경생활하고 생활풍습, 이거가 가족 단위여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중국은 같이 농사를 지어도 이 경작하고 수확하고 이런 거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서양 장원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쪽에서 농사 짓는 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리라든지 이런 종류의 그 작곡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넓은 땅에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장, 뭐 장원 이런 단위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벼농사를 짓는데 딱 가족 단위가 힘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농사 짓는 소규모로 벼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농사 지어서 경작해서 같이 걷어들여요. 그게 딱 가족끼리.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조리도 가족 단위로 해요. 그 중국의 항하유역에 처음 시작됐던 그런 쪽에서는 발달한 게 잡곡을 가지고서 국수나 뭐 만두나 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먹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엔 빵 만들어 먹고, 그거 할 때는 가루를 내야 되잖아요. 그 가루 내는 거는 제분 시설이 있어야 돼요. 방앗간 같은. 동시에 먹어야 돼. 그거 구우려면 오븐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건 가족 단위로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곡식을 그 자체로 그냥 가마솥에 넣어서 물 부어 가지고서 익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것도 가족 단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생활 쪽에서도 매우 가족 중심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고,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가족이란 뜻으로 식구, 같이 밥 먹는 입, 또 식솔, 밥 먹는데 따라오는 사람,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요게 딱 가족 개념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한솥밥을 먹는 존재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 한솥밥은 우리 지난번 한옥이면 이렇게 같은 전체 울타리 아니라도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럼 안채에는 안채 부엌이 있고 행랑채에는 행랑채 부엌이 있겠죠. 여기 안채 부엌에서 하는 그 한솥밥, 그거는 딱 누구냐 하면 가족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랑채 부엌에서 하는 밥을 먹는 그 한솥밥을 먹는 존재하고 달라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손님 아니면 첩 또는 하인, 이런 사람들은 행랑채 부엌에서 나오는 밥을 먹는 거지 안채 부엌에서 나오는 한솥밥을 안 먹어요. 그런 가족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가족 그 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속하면 살아서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일체감이 중요해요. 지난번 우리 사당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비빔밥, 장국밥 이런 것들, 비빔밥은 워낙 기원이 많아요. 많긴 하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거는 날이 바뀔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하고 그 다음 날하고 연결되는 그 시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한밤중에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낼 때 끝나고 나면 그
그 제사상 위에 올라갔던 음식들만 가지고서 비벼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딱 나눠 먹는 음식으로 비빔밥이 시작됐다는 설도 있는 거거든요. 한쪽의 기원이. 또 한편으로는 그 한겨울에 한밤중에 하면 비빔밥은 추울 수 있죠. 그럼 몽땅 넣고 같이 끓여요. 그래서 먹는 게 이제 장국밥. 이런 식으로 그 상위에 올라갔던 음식은 음복하면서 이렇게 비빔밥 장국밥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같이 복을 나누는 이런 풍속이 이제 자리가 잡혀 있었던 거죠. 요런 가족 중심 문화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가족 내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연공서열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위아래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된 게 상물리기입니다. 이 상물리기는 궁중, 궁궐안이나 아니면 일반 간청이나 가정 같은 데서 보편적으로 상물리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 왕하고 왕비급 이상인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저 상을 받아요. 저거 독상이에요. 1인용이에요. 요거는 보조상이지 이게 그 여기 왕 있고 여기 왕비 있고 이런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12첩 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12첩 수라상이죠. 반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얀 밥, 여기 흰 밥이죠. 요건 빨간 밥, 팥밥이죠. 여기는 미역국, 여기는 곰국. 이게 서로 조화를 맞춘.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12가지 첩수에 해당되는 그런 그 음식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님이 오늘은 내가 흰밥을 먹고 싶다 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요거는 온전히 남잖아요. 그 버리냐?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상궁이 이거를 처음으로 물려 먹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밥하고 국이 없잖아요. 반찬 남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밑에 나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자기 밥하고 국만 가지고 와서 이 상을 물려서 먹는 거예요. 관청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몇 명만 상을 받아요. 요건 이제 양반의 7첩 반상인데 요거든지 좀 소박하든지 하는 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밑에 이제 맨 위에 뭐 회사로 치면 그 사장이 먹었어요. 관청이니까 장관 합시다. 장관 차관 정도 미리 먹고 그 상 물려주면 밑에 국장급 되는 사람이 받아 먹고 그 밑으로 가면 과장급이 받아 먹고 이렇게 차례차례 자기 밥하고 국만 추가로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면 반찬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아니면 홀딱 먹어 치울 거고요. 그래서 요즘 한식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음식 찌꺼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모자라죠. 그래서 이 상물리기는 이렇게 해서 쭉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풍속을 한번 보실까요? 목민심서에 보면 이건 좀 이제 비판하는 시기예요. 수령들이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자기를 높여 그래서 예법을 따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크고 작은 두 상에다가 홍백의 밥을 한 껴 차려. 이거는 수라상이잖아요. 아까 우리 본. 그래서 수륙의 진미를 갖춰놓고 반드시 수령이 일에 채모가 있다. 이 수령들이 지금 막 수라상 흉내내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먹고 남은 음식은 누가 주냐 하면 그 사람 밑에 종이나 아니면 기녀들한테 물려준다. 그럼 이거 차리는데 힘든 백성은 생각 안 하고 걔들한테만 물려주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건 비판적으로 보니까 조금 그 수령이 수라상처럼 차려 먹고 밑에 종하고 기녀한테 그냥 넘겨주고 막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한 거지만 상물리기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모습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요즘 만일에 이러라고 그래 보세요. 막 난리가 나겠죠. 인권 막 유린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인정해야? 연공서열, 사회적 서열,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고 저 사람이 먹던 거를 내가 물려받은 거가 영광이다 라고 생각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서열을 확인하는 그런 상물리기가 일반화돼 있었고, 그리고 뭐가 돼 있었냐면 이걸 통해서 일체감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던 거고, 여기서 나온 게 좀 현재 안 좋게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술잔을 주고받는 문화죠. 술 먹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기 잔에 자기가 따라서 먹고 말죠. 근데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내 잔인데 남이 따라줘요. 그렇게 먹는 문화예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술잔을 막 돌려. 내가 먹던 술잔 내가 먹고 딴 사람한테 그 술잔 주고 술 따라주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일체감을 확인하는 그런 문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딱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확인되지 않는 건강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된 데서 술잔을 주고받는 거는 이 굉장히 위험하죠. 뭐 질병이 옮길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건 지금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할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우리 얘기했던 거가 우리나라에선 발효가 발달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지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요 기후가 굉장히 발효에 좋은 그런 기후였거든요. 그래서 장 종류 굉장히 많죠. 된장, 간장, 고추장, 뭐 또 속성으로 만들어 먹는 청국장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장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종류가 백 몇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의 김치가 있고, 또 발효주. 이 저 발효주라는 거는 그 증류주하고는 다르죠. 그 증류는 소주 같은 독한 술이고, 발효주는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청주라든지 이런 발효시킨 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잘 보면 재료 이런 거에서 뭐가 드러나요? 농경 정착 문화가 드러나죠. 서양에도 발효식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치즈 이런 경우죠. 근데 그건 재료가 뭐냐 하면 우유죠. 그래서 우유 같은 거 가지고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동물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장, 주로 콩 같은 거, 뭐 고춧가루 이런 게 재료가 되죠. 김치도 마찬가지죠.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발효주도 주로 곡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물, 그죠? 다 농경 정착 문화적인 성격을 띤 재료를 갖고 만들어요. 그리고 농경 정착 문화이기 때문에 발효가 더 발달될 수 있었던 건 어디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오래 머물면서 발효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질이 좋은 그런 발효 음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발효를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여기 발효에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면 좋겠죠. 그게 우리 아까 봤던 질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질그릇들이 있죠. 시루도 있고 여기 항아리도 있고 좀 더 크면 여기 독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 질그릇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숨 쉬는 그릇. 그 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는 드나드는데 물은 못 드나드는. 그러니까 그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면서 발효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발효에 아주 적당한 그런 그릇들도 발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요새 이 온기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아우 촌스럽게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죠. 내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숨쉬기 때문에 요즘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료로 만든 쌀통에서는 벌레가 생겨도 얘는 장마철이 돼도 벌레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그 굳이 우리가 장을 담아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굉장히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옹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참고로 과거에 이렇게 옹기를 팔러 다녔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우리 그때 평균 키가 160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사방을 다녔던 그 힘. 그래서 그 체력을 키워야죠. 체격만 키워서는 안 되겠죠. 몸만 만들어 놓고 힘은 없으면 안 되니까. 대단히 힘센 조상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발효 음식이 한식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발효라면 감칠맛이라는 게 나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미노산 식품인데, 아미노산 식품은 주로 고기라든지 이런 단백질 음식 먹어갖고 끝에 이제 분해돼서 아미노산 식품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에는 없는 맛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재료가 주로 뭐냐 하면 콩, 뭐 채소 이런 식물성이잖아요. 우리 농경문화 되고 나면 그 단백질 고기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해서 그런 그 단백질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몸에 그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거가 콩이나 이런 걸 갖고 발효를 시켜 갖고 가면 우리 몸에서 흡수될 때 이게 아미노산 식품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 먹은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효로 그 보충이 되는데, 서양에 없는 이 감칠맛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걸리를 한 잔 탁 들이키면 그 뒤에 뭔가 뭐 이렇게 들어붙는 것 같은 약간 조미료처럼 감칠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한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청국장 뭐 이렇게 장 종류에서 나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적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 발효가 발달해서 장 종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고, 그게 가장 양념의 기본이 되는 소스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동 이런 거 우리가 먹는다 그러면은 그 우동 국물을 이렇게 해서 딱 마시고 나면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 밑에 들어간 게 간장이나 뭐 이런 소스의 기본이 요 발효로 만들어진 그런 그 재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일본하고는 이게 공통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디 외국 가서 한식집이 잘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 그 음식점보단. 그럴 때는 중국집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조금 덜 느끼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식에서 볼 수 있는 게 아침밥 중심 문화라는 거예요. 아침밥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조식, 조찬, 요새 조찬 모임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식 또는 조찬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세 끼 밥 먹게 된 건 되게 최근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거기 더하기 밤참도 먹고 뭐 그렇게 되지만, 대개 두 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한 조선 후기까지, 그 서양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 하기 전까지는 농경 생활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생활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밝을 때, 해 뜨고 나서 해 질 때까지잖아요. 그때까지만 되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사하는 거가 두 끼로 족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자니까. 그리고 생산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도 그랬던 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이양법 보급하고 해갖고 농사일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점심은 한자로 쓰면 뭐냐 하면 마음에 점 찍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해갖고 점심을 먹었던 거고, 그것도 농번기에 일 많이 할 때만 먹었던 거고, 농한기가 되면 그때는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
두 끼 식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됐으니까 그럼 아침밥, 저녁밥인 건데 그 중에 뭘 잘 먹을까?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녁밥, 우리 만찬 그러잖아요. 이게 더 잘 먹는, 뭐 일테면 유목을 한다 그러면 계속 떠돌다가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딱 머물러서 들어와서 하루를 정리하고 먹고 즐기다가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침밥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녁은 간단히 먹고. 이건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하고 관련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작, 쌀농사, 벼농사 지어서 그 먹고 산 거는 기원이 오래됐죠. 그게 주식 중에서도 중심 곡식이 된 거는 우리 그 가마솥에서 밥해 먹기 시작한 그 시절부터 얘가 제일 중요해 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쌀이. 이후로도 부족하니까 계속 잡곡을 먹긴 했지만, 근데 이 미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보이는 요 지도에서 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만 미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들이 딱 보면 어디예요? 남쪽에 더운, 그리고 우기가 있어 갖고 계속 비가 한동안 뭐 계속 퍼부어 갖고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거기서 위로 뚝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까지만 해도 좀 남쪽이지만 우리는 뚝 떨어져서 북방에 있는 북방 한계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강원도 그 이북 지역 이쪽에서는 벼농사가 쉽지가 않으니까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로 먹어야 했던 북방 한계선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굳이 벼농사를 지었을까? 그냥 이 추운데 짓는 게 아까 우리에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 나는 보리나 밀이나 이런 녀석들은 생산성이 떨어져요. 쌀의 특징인데요. 이 쌀은 농사 지을 때 햇볕이 강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선 나는 특징을 가지지만 하나를 뿌리면 거두는 양이 다른 작곡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면 대식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배가 커서 많이 먹는 대식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주식이 부식하고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주식이 부식하고 나눠져서 밥을 중심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찬 많이 해놓고 이렇게 먹지만 아니에요. 여기 프랑스에서 발견된 엽서인데요. 거기 이제 신기하다 그러고 와서 찍은 그 당시 우리 모습이죠. 밥그릇 한번 보시고 국그릇 한번 보세요. 앞에는 우리가 반상 차리면 들어갈 수 없는 기본적인 장아찌하고 김치, 간장만 딱 있어요. 중심은 뭔 거예요? 밥인 거예요. 그리고 국이고요. 여기도 지금 김홍도 그림인데 주막에서 지금 밥 먹는 밥그릇을 한번 보세요. 엄청 커요. 그래서 대식가다. 그 당시에 왔던 외국인들이 보고 조선인은 대식가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인이 먹는 밥 양의 3배를 먹는다. 오늘날 우리 먹는 밥의 한 3배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되는 사람들을 조양으로 조리를 해가지고서 밥을 먹여봤어요. 절대로 못 먹어.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농촌봉사 갔을 때도 저 사이즈로 되게 밥들을 먹었어요. 반찬은 거의 없고요. 그 대식인 이유는 뭐예요? 일본 사람이 적게 먹는다 그래도 그 밥만 적게 먹는 거지 나머지 먹는 거 따지면 그 전체 양은 똑같겠죠. 우리는 탄수화물 그 곡식으로 된 주식을 그거 중심으로 먹어서 그 양만 볼 때는 대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곡식을 심을 땅이 산이 많아갖고 많지 않은 게 우리나라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야 돼? 하나를 뿌리면 많이 생산이 되는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걔가 쌀이었던 거예요. 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딱 여름에만 더워요. 계속 덥질 않죠. 그리고 여름에만 장마철에만 비가 많이 오지 비가 계속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럼 벼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 터갖고 물 대줘야 되고 아주 더운 그 철에 집중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일찍 여름에 농사 지을 철에 새벽 서너 시 뿌옇게 됐을 때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이렇게 터주고 가서 잡초 뽑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서너 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와요. 그럼 한 7시 8시 되는 거예요. 그때 먹는 게 아침밥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다시 나가서 또 두세 시간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 햇볕이 너무 강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밭농사 좀 하든지 그늘에 가서 쉬어야 되죠. 그러다 좀 햇볕 들어갔을 때 조금 일하고 들어와서 한 대여섯 시, 7시 뭐 이렇게 되면 저녁 먹고 그리고 어둑어둑하면 자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그 저녁은 거하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일하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아침밥 이거를 잘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쌀미자 이게 쌀이라는 쌀미자죠. 이 글자가 위아래로 해서 이 88 이렇게 해서 손이 88번 가야 이거를 수확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힘든 그런 농사.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는 분들 밥알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막 손자 혼내고 그러는 거가 그런 공이 들어가서 만든 곡식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아침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침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뭐 어쨌거나 아침밥 잘 먹고 일찍 일어나고 이거는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 우리 이제 얘기하는 거가 한국 문화는 성속형 문화예요. 그 음식 문화도 성속형 문화예요. 전 세계 문화를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락형, 성속형, 금욕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향락형 문화는 늘 즐기면서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중국 이런 경우에요. 매일매일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즐겁게 사는. 금욕형은 어떤 쪽이냐 하면 늘 상가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쪽 이슬람권 이런 경우가 금욕형이에요. 최대한 절제하면서 사는. 근데 성속형은 뭐냐 하면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성일과 속일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일은 뭐처럼 향락형으로 성대하게 이름 붙은 날이에요. 명절날, 생일날 뭐 이런 날은 성대하게 차려 먹고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보통날 속일은 어떻게 금욕형으로 사는 거예요. 근검 절제하면서 지내요. 요런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가 점점 발달해요.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좀 나아져요. 그럼 즐기고 싶죠. 잘 먹고 싶고. 그런데 성속형 문화에서는 성일이 돼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일을 자꾸 만들어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명절, 뭐 우리 얘기하는 그 절식으로 먹게 되는 명절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의례도 발달하잖아요. 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각 생일 가다가 결혼하고 그 전에 관례도 하고
뭐 사람 죽기 전에 여러 가지 환갑 뭐 진갑 뭐 해갖고 쭉 가다가 죽고 나고 그다음에 또 제사 이래가지고서 많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성일이거든요. 이름 붙은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 그게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날 만드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뭐 빼빼로 데이도 있고 그게 그냥 상술이다. 맥혀야 상술이 그게 동원되는 거죠. 뭐 블랙데이다. 무슨 데이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은연중에 좀 깔려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술 먹는 문화가 조금 왜곡된 계기도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향락형 문화에서 매일매일 술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언제 먹어도 상관없죠. 금욕형 문화에서는 술을 아예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속형 문화니까 언제만 즐길 수 있어요. 성일만. 그럼 술도 언제만? 그 성일만. 그러면 어떻게 어쩌다 한번 먹는 술이죠. 되게 좋은 날 먹는 술이죠. 특별한 날. 그러니까 술을 막 그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 실수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또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음주 문화가 좀 왜곡되는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버려야 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핑계도 발달하죠. 성일에만 술 먹어야 되는데 보통 날 술 먹으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래서 술 먹어. 오늘은 이래서 먹을 거야. 하고 속일날 먹을 땐 또 핑계를 대는 그런 문화도 남아있게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